이성민 배우께서 역할한 그 캐릭터 진양철 회장. 네, 진양철 회장. 그다음 우리 송중기 배우가 하신 게 이제 진도준. 네, 맞아요.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첫째 아들, 둘째 아들, 셋째 아들 그리고 손주들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빌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. 참 불쌍한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거든요. 극적 요소를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이긴 하겠지만 인간상이나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극단적인 모습만 좀 투영을 한 게 아닌가. 이제 그렇게 삶이 드라마틱한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는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다 봤거든요. 근데 뭐 한 드라마에 엄청나게 진짜 뭐 그런 풍파들이 있잖아요. 보고 나서 야 진짜 저렇게 사나?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저렇게 사는 분들은 뭐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원래 자체가 비현실적이죠. 그래서 뭐 드라마는 비현실 쪽에 재밌죠. 재밌긴 한데 너무 좀 왜곡된 시선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. 문화심리학한 그 한민 박사가 그 선을 넘는 한국인, 선을 긋는 일본인. 참 재밌는, 정말 재밌는 책인데 일본은 판타지나 아니면 그런 애니메이션을 가는데 한국은 뭘로 가냐 했더니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. 일종의 막장 드라마 네, 현실에 발을 걸쳐야 된대. 네. 그런데 발을 걸쳤는데 거기서 막 나가야 돼. 그런 이제 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그런 장면 당연히 그렇게 많아서 뭐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재미 요소로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려줘도 상당히 이렇게 돼 편집돼요. 왜곡되고 신격화돼 스스로 신격화가 돼서 그게 좀 너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잘못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저는 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진면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90% 정도는 왜곡돼 있다고 봐요. 부자들은 굉장히 거들먹거린다. 그리고 막 가시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그런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닐 거다.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다녀요.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. 제가 그러니까 느꼈던 공통적인 장면.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세, 3세 경영자들 참 많이 곁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코칭도 하는데 사실은 자수성가한 부모의 부를 물려받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 2세, 3세, 뭐 4세 경영자들은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고민이 너무너무 많겠구나. 벤츠나 아니면 리무진이나 에쿠스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몸은 편안하잖아요. 근데 생각은 많죠.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 뒷좌석에 뭐 앉아가지고 다리도 뻗고 뭐 편안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자기는 엄청나게 큰 중압감에서 시달리는 뭐 이중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. 그래서 항상 사물을 바라볼 때는 너무 이미지나 겉모습만 너무 천착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어떤 착시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. 항상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기 때문에 온전체를 다 보고 어떤 내가 판단을 해야 되지 한 면만 보고 꼭 그렇게 의사결정이나 혹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. 예. 제가 지난번에 부자들에 대해서 부자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. KB 2021년도에 부자들의 10억 이상 금융자산이 되면 부자라고 그러거든요. 전체의 42%가 사업을 해서 돈 번 거예요.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났거나 상속 부자들이거든요.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부자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는데 영리치라고 그래요. 49세 이하의 영리치, 젊은 부자들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본 거예요. 1순위가 뭐냐면은 근로소득입니다. 45%. 그 다음에 나머지 23%는 사업소득.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냐면은 원금을 캔다는 말을 표현해요. 투자 소득을 캔 게 아니라 원금을 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를 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. 재테크를 배운다고 한다는 것은 부자들을 따라하자고 그러잖아요. 그 상당 부분 허상이죠. 왜? 부자들은 재테크를 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면은 사업이나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부자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착시 효과가 있다. 다만 부자한테 배울 거는 뭐냐? 이 부를 대하는 태도. 그죠?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.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이걸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위기 때에 내가 한 부분에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까지 거들내지 않는 완충장치를 잘 갖춰가는
분산 투자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.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재테크에서 돈을 벌었을까? 그거는 저는 가장 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자의 허상이다.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위인전을 읽어서 위인이 안 된다고. 그거 제가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. 우리 제가 위인 네, 얼마나 네. 많이 봤는데.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네, 그렇죠. 결과만 보기 때문에. 맞죠. 네, 과정을 못 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약간 더 첨언을 드리자면 게다가 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부자들이 치러야 되는 또 형벌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. 그래서 제가 아는 또 많은 부자들은 너무 그걸 속상해해요. 예, 예.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. 착하게 살아라, 바르게 살아라, 열심히 살아라. 저도 그렇게 많이 들고 살았는데 굉장히 많은 부자들께서는, 진짜 큰 부자들께서는 자식한테 꼭 가르치셔야 되는 게 또 있어요. 심지어는 그보다 더 빨리, 먼저 가르쳐야 돼. 그게 함부로 믿지 마라, 사람을.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자들은 의심의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그래서 잘 치밀하고 깊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그 의심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또 처하는 상황의 외로움. 어찌 네,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. 네, 네. 합리적 의심이 네, 있는 네,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참 이게 양면이에요, 양면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안 외로운데. 부자분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부자들에게 씌워지는 의무와 책임이 좀 많아요. 굉장히 평등의식이 강한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가려서 만나는 특징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좀 더 고립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운명입니다. 제가 주로 빌딩을 거래를 하시는 부동산 중개법인 그 대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부자와 貧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느냐?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인간관계,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메꾸는 거거든요. 일종의 사적 복지를 통해서 이게 자본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. 네트워크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. 돈이 있으면요. 어떤 정보가 오면은 부자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변호사도 끌어들이고 세무사, 회계사 있잖아요. 많은 심리학자,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정보를 검증한다는 거예요. 바로 부자의 능력은 뭐냐? 바로 정보 검증 능력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 배운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 대표 얘기가 진짜 가슴에 와닿았는데 바로 이 난무하는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네트워크. 이거를 저는 부자의 저는 기준이다.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. 예.